네,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다짐하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우위를 굳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약과 판세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의 일정과 방송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각 당 정책 책임자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먼저 정태호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약을 발표했네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 그동안에 이제 기본 개념을 이재명 후보가 중요시 해왔는데 이 기본사회 공약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라는 예. 그 큰 비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정부 안에 기본사회위원회를 둬서 체계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교육 그리고 주거 등에서 또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다양한 한 7가지 정도의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 관련해서도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예, 그렇죠. 길게 보면은 이제 AI 시대, 디지털 전화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경제 세계 10강 아닙니까? 그 수준에 맞는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관점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정책이죠. 네,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하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조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과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어떻게 책임질까? 그리고 책임지기 위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정부 지출이 너무 늘어나서 빚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금 포퓰리즘 성격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이나 국가 또는 헌법에 그 정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뭐 5년 동안에 기본사회가 다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방향에서 그 분야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오늘 발표한 것 중에는 보면은 그게 또 국가의 역할만으로,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또 불가능한 영역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자원을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잘 동원할 수 있느냐도 또 정부의 능력이죠. 네. 그것들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재정만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다 안 하다 그렇게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기본사회 공약도 있지만 또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게 이제 좀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내용에 좀 방점을 둔 공약처럼 10대 공약을 그 선관위 발표한 걸 보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특히 중점을 두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을 좀 유도한다. 이런 철학이 좀 많이 담겨 있다면서요? 한때 예. 산업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산업 정책을. 예. 심지어 뭐 산업부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은 민간 주도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네. 제가 표현하기에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국가 대항전이다. 예. 지금 전 세계가 대전환의 어떤 산업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있고 또 미중 대립 속에서 새로운 무역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각국의 전략 산업들의 무한 경쟁 시대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이런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IRA법이 그게 대표적인 거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또 그런 거거든요. 예.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이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 대항전 체제로 나가야 되고 예. 거기서 국가의 역할, 특히 재정의 역할, 또 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국가 주도의 마치 이 산업 또 옛날 뭐 경제 성장 정책 이렇게 폄훼할 일은 아니고 지금의 전 세계적 현상이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늦었어요. 우리는 나라가 예.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략 산업들을 육성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산업 대항전이 아닌 국가 대항전이다.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데 그런 면에서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관련해서 기업들도 호응을 하면서도 또 기업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내용도 많다.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특히 내거는 게 이제 기업들이 반대하는 게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의지가 좀 강력하잖아요. 그거 저희들이 뭐 당론으로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한국의 자본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게 법이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산재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산업재해가 사망률이. 사망률이. 하루에 6명이 출근했다가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노동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나라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그런 노동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데 되게 중요한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상법 같은 경우도 사실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과제에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정부가 강력하게 또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본시장이 성장을 해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더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기업의 대주주들이 임의로 뭐 유상증자나 또는 물적 분할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소액 주주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건가가 결국은 기업의 소위 주주에 대한 책임성,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거 안 하면 나 사직하겠다, 사퇴하겠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기업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기업의 어떤 육성에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프레임으로서도 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이제 반대를 분명히 했잖아요.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좀 이재명 후보의 성장 정책을 회의감을 갖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안심을 좀 시킬 수 있겠어요?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상법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업하는 분 중에서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잖아요. 기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특히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공약과 관련해서죠. 이게 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호텔 경제론입니다. 지난 16일 군산 유세 현장에서 말한 게 여러 가지 릴레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 그 효과를 조금 강조하기 위한 사례인데 그 사례이지만 조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비아냥 또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조금 정면 지금 대응, 태클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흔히 말하는 견지망월이죠. 달을 보라 그랬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슈가 없으니까 말꼬리라도 잡아가지고 뭔가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이 호텔 경제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돌면 돌수록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경제는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도 그런 게 나와요. 경기가 불황기에는 정부가
땅을 파 가지고 네. 그냥 묻더라도 그게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케인즈를 땅 파기 경제론이라고 네. 공격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 이론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단순화시켜 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사례로 제시를 했던 건데 네. 그걸 마치 무슨 뭐 경제 정책이 뭐 근거도 없다 이론도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위한 공격. 이제 아마도 공격하는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호텔 경제론 같은 경우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개념, 기본 지출을 뒷받침하는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례라는 게 돈이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좀 공허하고 또 더군다나 호텔을 취소해버리면 호텔은 결국은 그런 취소가 반복이 된다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뭔가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려고 하는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만 과장적으로 설명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예를 들면요. 이제 정부가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직전에 지역 그 화폐, 지역 상품권을 중앙 정부가 발행을 지원하는 걸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하면서 도입을 했어요. 아,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예. 그때 1조 원을 발행하는 거를 정부가 지원하는 걸 했었는데 예. 나중에 코로나 때 그게 25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지역사랑 왜냐? 상품. 예. 가장 어려운 그때 정부가 그 소상공인들한테 영업을 못하게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한을 네.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안 되니까 그때 지역 상품권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돈을 돌아가게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경제 성장이 좋아요. 네. 그리고 효과가 그것은 있었다. 소상공인 가장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거고. 이재명 후보가 이 예를 들었던 거는 그런 화폐 지역 상품권과 관련된 얘기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냐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거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 그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뭐냐면 재래시장용이거든. 예. 가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되고 왜 지역 상품권은 안 되냐 네, 이거지. 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통화가 가나가 많이 속도감 있게 돌아가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경제 이론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네.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네. 말꼬리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하여튼 이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반대하는 또 경제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제 대선이 뭐 불과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정말 절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지역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왔는데 네. 이게 선거라는 거는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네. 뭐 그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선거는 가봐야 끝나야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아직 12일 정도 남아 있는데 언제든지 이거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 겸손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저희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몸조심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 여론조사로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침 이 18일 1차 토론 이후에 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으로 좁혀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좀 의미 있게 보십니까? 이거? 이제 뭐 여론조사는 뭐 다양하게 지금 뭐 그 기존에 일관되게 나왔던 조사도 지금도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 또 어떤 조사의 경우에는 좀 튀는 조사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응답청의 그 어떤 결집도에 따라서 좀 달라 또는 이제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예. 그러나 이제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은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 때문에 내부가 많이 흐트러져 있지만은 그 내부가 이제 정비돼 가면서 결국 그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좁아지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에 굉장히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뭐 불과 열흘 남은데 이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반반. 반반. 네.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력은 선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국힘은 애걸하는 모습이고 이준석은 즐기는 모습인데 그 본질은 결국은 이 내란 정권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단일화거든요. 본질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저는 심판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건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쪽에서는 대단히 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즐기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예. 이게 이 단일화 가지고 논의하는 걸 통해서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설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나 또 단일화를 하기에는 뭔가 조건이 명확하게 없으면은 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당권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 거래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권을 보장해준다. 네. 그게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선택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준석 후보야 약 지지층의 한 70% 가까이가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지더라도 자기가 대선 이후에 뭔가 차기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반반이라고 보는데 예. 그런 어저께 뭐 안철수를 의원, 만났는데 네. 그걸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선 열흘 앞두고 각 당의 정책과 판세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책 공약을 알아보고 판세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지지 유세를 벌이고 있는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현입니다. 지금 광주에 계시죠? 네, 오늘 전주 갔다가 예. 정읍 들렸다가 네. 지금 광주 광산에서 유세하고 또 민원연장 하나 들렸다가 지금 네. 다른 유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전주, 정읍, 광주, 호남을 훑고 계시는데 호남의 지금 현장 분위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뭐 호남 현재 정치의 분위기라는 게 거의 37년, 예. 37년째 뭐 특정 정당 싹쓸이 분위기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요즘 들어와서 예. 최근에 몇 년간 특히 지금 제가 다녀보면 깜짝 놀랄 그 세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죠? 깜짝 놀랄 변화? 하나는 일단 국민들 그 생활 수준이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넘었으면서 예.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특혜를 베푼다든가 온정을 베푼다든가 예. 시혜를 베푼다든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콧방귀를 낍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그런 말이 먹히지 않는 선진국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예. 반응해서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예. 3분의 1이 저는 2030, 네. 또 MG, 더 조금 하나면은 3040까지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이 세대들은 지역이나 진영, 또 뭐 이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네. 거의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른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예. 여기 좋았다가 이 정책이 오르면 여기 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쪽에 떠났다가 저쪽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의 그 발달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정보 교환 속도가 1초면 전 국민이 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예. 이 호남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별로 한 일도 없이 37년을 싹쓸이 온 것에 대해서 호남의 청년들, 호남에 조금 이제 의식 있고 하시는 분들이 예. 과거하고 다른 양상, 무조건 뭐 국민의힘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도덕성, 예. 우리 그거 썩 좋아하지 않아, 우리라고 네. 뭐 다르지 않아 네. 이런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지셨다. 그게 지지율을 올라가는, 투표율을 높여서 지지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실제 이어지는 느낌을 좀 봤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크게 기대를 안 하지만 네. 그렇지만 하여튼 옛날하고 다른 것도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호남이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주요 공약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도 핵심적인 공약, 뭔가 민간 주도 성장이라든지 규제화나 감세 여러 가지를 내세웠잖아요. 위원장께서 좀 보시는 아주 핵심적인 김문수 후보의 공약 한두 가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공약이 있지만 이 어쨌든 경제와 관련해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철학과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4만 불 소득의 국민 우리나라 세계 10위 경제 강국 수출 7위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제는 경제 말하자면 주체들 경제인들이 경제를 주도를 해야지 공무원들과 정부가 머리 써갖고 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완전히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인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경제로 가야만이 네. 창의력과 상상력과 독창력을 발휘를 하고 네. 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같이 수출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네. 정부가 주도를 해갖고 정부가 계획을 짜서 정부가 말하자면 세금도 있는 대로 정부 필요에 의해서 많이 뜯어내고 그 세금을 갖고 배급 주듯이 또 막 뿌려대고 나라대고 이렇게 해갖고 어떤가의 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라 규모가 틀리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님을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 그대로 예. 한마디로 해서 정부 주도로 해야 되고 원전도 아마 틀림없이 폐쇄할 거고 세금도 계속 기업인들로부터 더 뜯어내서 그 네. 기업인들이 그 세금을 갖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전혀 우리하고 정반대인 것 같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맞는 경제 공약 중에서도 네. 다 묶어갖고 한다 그런다면은 완전히 규제를 판가리를 하겠다. 규제. 지금까지 규제 정부가 판가리. 꽉 움켜쥐고 통제를 해오면서 정부가 생색내고 정부가 아까처럼 시혜 베풀고 원정 베푸는 이런 경제 갖고는 안 된다. 규제를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그냥 판가리 할 정도로 이렇게 네.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게 기업 규제가 됐든 지방 규제가 됐든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규제들을 최대한으로 풀겠다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고 또 그게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전단적인 전국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금 올라가는 그런 내부 조사라든지 혹시 그런 느낌을 좀 받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님은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때 하고 조기 대선 칠 때 문재인 후보하고 아주 뭐 해경군 김씨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한 대선 주자였거든요. 예. 2017년도에. 그때부터 시작했고 지금 8년 동안 거의 내내 대선 주자군에 있었던 분입니다. 대선 주자로 있었었죠. 근데 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지난 12일 날 비로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게 오늘로서 9일째 된 후보입니다. 예. 8년 동안 뛴 사람하고 8개월도 아니고 이제
거의 9일째 되는 후보였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각각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뭉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다라는 게 확정이 되니까 다른 경선 주자를 밀었던 사람들도 뭉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기 시작하면서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는 40% 진보 보수의 이 보수의 결집 현상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네. 나머지 20% 중도 사람들도 그게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선택하고 좁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후보 비교를 하고 정책 비교를 하고. 예. 그러니까 후보 비교는 뭐냐면 야 그래도 5,400만 명 중에 한 명의 국민의 대표인데 도덕성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더 낮은 사람이어야 되잖아. 예. 일반 국민보다 도덕성이 더 낮은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기는 곤란하잖아. 하는 것도 있고 정책 면에 있어서도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느냐? 거기하고 주로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되고 파탄냈어. 경제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해갖고 정말 성장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배 위주로 하고 나눠주고 배급 주는 거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비교들을 해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난 거의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법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네. 행정부고 사법부고 거의 다 무시하고 법 위에 존재하려고 뭐 어떤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이런 비교들을 비로소 이제 와서 같이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도 흠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흠과 이걸 비교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미래다. 다음번 대통령 될 사람, 과거 사람 놔두고 누가 두 사람 중에 국민들 삶에 평안을 줄 수 있고 행복을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두 후보의 비교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 어떻게 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며칠 안 남았는데. 정치는 항상 가능의 예술입니다. 불가능한 게 보였던 것도 느닷없이 가능하게 되고 그게 DJ 연합이라든가 3당 합당이라든가 어떻게 정몽준하고 노무현이 단합을 그렇게 단일화를 하지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거든요. 더더구나 우리 당에 두 번이나 당대표를 하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후보는 엄연히 사실 우리 당과 정서가 맞는 분이고 또 그분은 아주 가장 큰 재산이 미래예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분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을 각오를 하고라도 그분을 받아들여야만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서로의 필요가 맞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지지 유세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 당의 선거 공약과 판세를 잘 들어봤습니다.